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의 내용입니다. 책임의 내용.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요건, 어떠한 행위가 국가에게 기속이 되고 그 행위가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을 구성하면 책임은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책임의 내용은 어떤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책임의 내용은 다름 아닌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어떠한 국제위법행위가 발생함으로써 새로이 창설되는 이 법률관계, 이것이 바로 이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로서 책임의 내용을 구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러한 국가 책임의 내용으로서 일단 모든 위법행위 일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책임은 어떠한가 하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이제 위법행위를 범한 국가는 어떠한 그 피해국에 대해서 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해서 이제 위반국과 다른 국가 간에 있어서 위반국과 피해국 또는 피해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위반국과 타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권리 의무 관계가 창설이 되지요. 예를 들면 위법행위를 범한 국가는 피해국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피해국은 이 위법행위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가 바로 이 국제위법행위로 인해서 새로이 창설되는 이 법률 관계로서 책임의 내용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위법행위 일반에 대해서 적용되는 책임,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서 공통된 책임이 어떠하냐. 위법행위국의 의무가 이제 그 내용을 구성하는 거겠죠. 우선 위법행위국은 그 위법행위를 중지해야 돼요. 그리고 재발 방지의 약속과 보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선 위법행위 중지가 문제가 돼요. 이거는 뭐예요? 계속 중에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조가 되는 거겠죠.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위법행위에 있어서 강조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위법행위 중지라 이 말이죠. 이를테면 이제 어떤 그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그 인권 침해국은 즉각적으로 그 인권 침해 행위를 중지해야 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이 손해배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죠. 이 위법행위 중지. 그 다음 이제 재발 방지. 재발 방지는 뭐냐? 향후에 그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약속과 보장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위반국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향후 재발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와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 장래에 대한 그 의무의 준수를 촉구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보장해야 될 의무를 진다는 것이 이제 이 그 위법행위국의 의무로서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서 공통되는 책임이라 이 말이죠. 위법행위 중지, 재발 방지, 약속 및 보장. 그 다음이 이제 이 손해배상인데, 자,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어떤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가? 먼저 이거는 위법행위의 결과를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위법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결과를 제거한다. 어떻게 제거하는가? 완전히 제거한다. 즉 완전 배상의 원칙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배상이 대상이 되는 이 손해는 그것이 물적인 것이 손해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손해를 다 포함한다 말이죠. 그 다음 이러한 손해배상의 방식은 세 가지죠. 우선 원상회복, 그리고 금전배상, 그 다음 이제 만족, satisfaction의 단계로 이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죠. 자, 우선
원상회복입니다.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여 왔다 하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을 회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법행위 발생 이전으로, 지금 위법행위가 발생 후에 이렇게 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상황을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를테면 위법한 무력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공장이 파괴됐다 했을 때, 그러한 위법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 무너진 공장을 그 위법행위 발생하기, 무력 공격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 다시 지어주는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은. 원상회복의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위법행위가 범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 현재 존재하였을 상황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 현재가 언제냐면 청구일 현재, 손해배상 청구일 현재 존재했을 상황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거라 이거예요. 이 둘 중 어떤 것이 더 완전 배상에 가까울까요? 이 위법행위가 범하지 않았더라면 존재했을 현재 상황을 실현한다 하는 데에서는 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위법한 무력 공격으로 인해서 공장이 파괴됐다는 상황에서는 그 공장을 그 공격을 당하기 이전 상태로다가 회복시켜주는 거, 새로 공장을 지어주는 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 공장이 위법한 무력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면 현재 존재했을 상황을 실현하라 이거예요. 그 공장이 그 무력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면은 그 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정상 가동됨으로써 일정한 그 수익을 창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회복시켜 놓으라. 그러한 이익의 실현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라 이 말이죠. 때문에 이 후자의 의미의 원상회복이 보다 더 폭넓고 완전 배상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국제법위원회는 이 원상회복의 개념을 이 전자의 개념의 이 원상회복을 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원상회복을 손해배상의 첫 번째 단계로 인정을 하고, 그것이 원상회복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완전 배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후속 단계로서 금전 배상 그리고 만족, 이런 단계로 이제 들어가도록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원상회복의 그 기본적인 성질을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죠. 원상회복은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요구될 수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자체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걸 요구할 수는 없다. 그 다음, 원상회복을 통해서 피해국이 얻는 이익에 비해서 위법행위국이 지나친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없다. 이해하겠죠? 피해국이 얻는 이익에 비해서 위법행위국이 그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은 피해국이 얻는 이익에 비해서 위법행위국이 지나친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구될 수 없다. 이런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이 원상회복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이제 가능하지만은 완전 배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피해국이 또 원치 않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완전 배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피해국이 원치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원상회복은 금전 배상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보충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금전배상이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손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상회복이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제 금전배상으로 대체될 것이고,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완전배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금전배상에 의해서 그 부족분이 보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금전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어떠한가? 금전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모든 손해라 이 말이에요. 금전적으로 산정 가능한 모든 손해. 그리고 그것이 물적 손해이든 비물적 손해이든 다 포함할 수 있다. 그것이 금전적으로 산정 가능하다면 말이죠. 그 다음 실제 손해만이 아니라 일실이익도 포함한다. 실제 손해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위법한 무력 공격으로 인해서 공장이 파괴되는 그런 경우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장 단순한 예니까 공장이 무너진 거, 이게 실제 손해예요. 실제로 발생한 손해니까 그 위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 개념에는 이 실제 손해만이 아니라 일실이익도 포함된다. 일실이익이 뭘까요? 우리말로 일실이익 표현이 좀 어려울 듯하기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 문제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이 피해국 입장에서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 그 문제의 위법행위를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 그 공장이 위법한 무력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오늘 현재까지 창출할 수 있었던 그 이익,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이게 바로 이제 일실이익이라. 이거 그러니까 기대 가능한 수익의 상실이라, 기대이익의 상실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기대 가능한 수익으로서 상실된 거, 위법행위로 인해서 상실된 거, 위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기대이익의 상실, 그런 뜻에서 이걸 갖다가 loss of profit 또는 lost profit 이라는 표현으로도 그동안 사용을 해왔어요. 이러한 일실이익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직접 손해만을 배상을 하는 것이지 이 간접 손해는 제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직접 손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의 그 위법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가지고 발생한 손해라는 뜻이에요. 문제의 위법행위가 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직접 손해라. 간접 손해는 뭔가? 이 직접 손해가 원인이 돼 가지고 발생한 파생적인 손해예요. 간접 손해. 이 위법행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상당히 거리가 먼 관련성, 간접적인 관련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간접 손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이러한 간접 손해는 배상의 대상에서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 위법행위국은 오로지 이 직접 손해만을 배상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쟁 중의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청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생명보험회사에서 제출한 청구였어요. 1차 대전 중에 독일군이 영국 여객선을 격침시켜서 그 루지타니아호라고 하는 배예요. 이 배를 격침시켜서 거기 타고 있던 미국인들 10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사망한 미국인들이 가입해 있던 생명보험회사에서
그 사망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겠지요. 이 보험회사로부터 독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됐다. 이 얘기예요. 독일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격침된 그 여객선에 타고 있던 이 피보험자들이 사망하는 바람에 이들에 대해서 보험금을 앞당겨서 지급을 하게 됐다. 앞당겨서 보험금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만큼 앞당겨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거 이제 배상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이제 청구는 기각이 되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 독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격침된 그 여객선에 타고 있던 미국 사람들이 가입했던 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앞당겨서 지급한 거는 맞지만은 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그 피보험자와 그 보험사 간의 보험 계약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보험금을 앞당겨서 지급하게 된 것은 말이지, 이것이 독일군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보험금이 앞당겨서 지급됐다라고는 볼 수 없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공격이라고 하는 위법행위, 그리고 여객선의 침몰, 그리고 이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의 조기 지급,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겠죠. 로 인해서 위법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발생한 이 직접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는 것이고, 그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파생적으로 발생한 이 간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걸 배상 범위 속에 집어넣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대 비용도 포함한다 하는 얘기예요. 이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문제의 그 위법 행위로 인해 가지고서 이 피해국이 부수적으로 이제 지급한 이 비용들을 말하는데, 뭐 피해자에 대한 피해국 정부가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보상금을 지급했다든지 치료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또 그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 행정 비용이 지출됐다든지, 또는 이제 소송 비용이 지출됐다든지, 이러한 부대 비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는 그 손해 범위 속에 포함을 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만족이에요. 만족.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원상회복 그리고 금전배상에 의해서 완전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이제 만족에 의해서 보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금전배상에 의해서 커버되지 않는 손해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금전배상에 의해서도 완전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금전배상이 대상이 될 수 없다든지 이런 경우요. 지금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웬간한 손해들은 다 이 금전적으로 환산 가능하다 이거야. 물적 손해든 뭐 정신적 손해든 다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만족이라고 하는 그 손해배상 방식이 인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금전배상에 의해서 배상될 수 없는 그런 손해가 있을 경우, 이 만족의 방식으로다가 완전 배상을 실현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 만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반 사실의 인정, 위법행위국이 피해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귀국을 상대로다가 이러이러한 위법행위를 범했고 이것이 국제법상 이러이러한 의무의 위반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위반 사실의 인정이요. 국제법 위반 사실의 인정. 그 다음에 이제 유감의 표명, 유감 표명, 그리고 공식적 사과, 이런 것들이 바로 만족의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손해가 이 만족에 의해서 배상이 될 수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웬간한 손해들은 다 이제 금전적으로 배상이 될 수가 있다 하고 보는데, 금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써
이 금전배상에 의해서 커버질 수 없는 손해가 있다. 이런 경우 이제 이 만족에 의해서 배상이 돼야 한다는데, 그러한 손해로서, 즉 금전적으로 환산될 수 없는 이 손해로서 어떤 것이 있겠는가? 당연히 이것은 이제 정신적 손해겠죠. 근데 개인에게 가해진 정신적 손해는 일반적으로 다 이게 이제 금전적으로 환산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이 판례라든지 국가 실행에서 보여지는 바예요. 그런데 금전배상에 의해서도 배상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로서 이 만족의 대상이 되는, 만족에 의해서 배상돼야 되는 손해는 결국 이제 국가 자체에게 가해진 정신적 손해. 예? 이를테면 국가의 주권 침해라든지, 국가의 존엄의 침해, 국가의 명예, 국가 위신을 훼손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동안에 있어서 국제판례라든지 국가들의 실행인 이 만족을 요구를 해왔다, 이런 얘기예요. 주로 국가 자체에 대해서 가해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이 만족의 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만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방식을 통한 이 만족이라고 하는 그 손해배상 제도는 나름대로 이제 제한이 가해지는데, 그 만족을 요구함에 있어서 책임국에 대해서 이 모욕적인 방법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오늘날 이제 이 만족에 대한 그 제한, 만족 요구에 대한 그 제한으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책임이요.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책임이라. 이 강행규범 위반에 대한 책임, 뭘 말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는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서 공통된 그 책임을 얘기한 거죠. 어떤 거예요? 피해국은, 위법행위국은, 그 위법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돼요.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보장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필요한 경우 이제 원상회복, 금전배상, 그리고 만족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서 공통된 책임인데, 이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인 그러한 책임과 어떠한 이게 차이를 벌이는가? 일반적인 책임에 추가해서 강행규범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이 부과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죠. 이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도 이 책임법 초안에서는 다른 위법행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의 책임을 부과를 해요. 강행규범 위반에 있어서도, 이 강행규범 위반에 있어서도 결국은 위반의 중지라든지 재발방지의 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손해배상, 이런 게 이제 요구된다. 다른 위법행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의 책임을 이제 부과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강행규범 위반이라 해서 그것이 이제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그 근본적 이익의 침해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제공동체 전체로부터 제재가 가해진다고 하는 이러한 성격, 형사적 성격의 책임 자체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책임법 초안의 입장이에요. 자, 이러한 이 강행규범 위반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강조할 것은 뭐냐면, 강행규범 위반에 있어서도 그 위법행위국이 부담하는 책임은 다른 위법행위에 있어서와 차이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강행규범 위반에 있어서는 그것이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법익의 침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의 이익을 향유하는 국제공동체 전체로부터 책임이 추궁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책임의 내용은 여타의 위법행위에 있어서와 같다. 근데 강행규범 위반에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의 책임을 피해권만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서 국제공동체 전체의 법익이 침해됐으니까 그러한 공동의 법익을 향유하는 국제공동체 전체로부터 책임이 추궁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러한 공동체 전체로부터의 책임 추궁 가능성은 이 초안 제3부 대세적 의무 위반이라 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돼요. 책임의 추궁 방식과 관련되는 거니까. 책임의 내용은 다른 위법행위에 있어서와 차이가 없다. 책임의 추궁 방식이 다르다 뿐이라 이 말이야. 누가 어떻게 추궁하느냐 하는 거에 있어서 이 강행기범 위반에 대한 책임은 여타의 의무 위반에서의 책임과 이제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 책임의 내용에 있어서는 여타의 다른 위법행위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그러한 내용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강행기범 위반에 있어서는 다른 의무 위반에 있어서와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각도를 갖다가 이 대세적 의무 위반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책임 추궁 방식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국제공동체 전체의 전 구성원으로부터 책임이 추궁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책임의 그 추궁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다루게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다음 이 강행기범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모든 국가들의 의무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어떠한 한 국가가 강행기범을 위반하게 되면은 모든 타국들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해요. 뭐냐? 그 위반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협력할 의무. 그리고 강행기범으로 인해서 창설된 상황을 합법적으로 승인하지 않을 의무. 됐죠? 강행기범 위반에 의해서 창설된 상황, 뭐 침략의 결과라든지 말이지 이러한 강행기범 위반에 의해서 창설된 상황을 합법적인 것으로 승인하면 안 돼요. 그 다음 그러한 위반으로 인해서 창설된 상황의 유지를 위한 원조 또는 지원을 삼갈 의무. 이게 이제 이 강행기범 위반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타국이 강행기범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 모든 국가들이 부담해야 되는 의무로서 이것도 역시 그 국제위법 행위로 인해서 새로이 창설되는 하나의 법적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책임의 내용에서 다룬다 이런 얘기예요.